안녕하세요. 양평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때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아쉬움도 있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권기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를 그때 잠깐 아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평군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양평군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같은 정책인데 다른 결과를 내온 정책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 총 6군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이 같은 정책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서해안에 여러 개가 있죠. 별표가 있죠. 우선 갈 곳이 시화호, 그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하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서천군,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부안군, 그리고 저 밑에 전남의 순천시, 이런 네 군데를 한번 갈 거고, 네 군데는 비슷한 정책이 비슷하게 진행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당진시하고 삼척을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전라북도에 보면 새만금 간척 사업,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충남의 장안 간척 사업 서천에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시화 간척 사업, 그리고 저기에 순천의 이 순천만 간척 사업. 이게 비슷한 시기에 계획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됐을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만금 간척 사업하고 장안 간척 사업이에요. 기억하시죠? 참고로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지속가능발전법,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직속기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돼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직접 참여해서 조정했던 그 정책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우선 새만금 간척 사업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고요. 오른쪽이 장안 간척 사업이에요. 익숙하게 아시죠?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 간척 사업 왜 하는지 아시죠? 간척 사업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 수면을 매립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항상 이 허가가 나는 게 농지로 만들 때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농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조정 작업을 하는데 해양수산부 당시에 이때가 2001년이었죠. 2001년, 2002년도에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그 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물론 당사자가 되는 전라북도 도청하고 도의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군민들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거를 매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만들자. 원래 매립의 목적은 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을 매립해서 논으로 만드는 건데, 저희가 그런 질문도 한번 했죠. 정말 전라북도가 논이 부족해서 갯벌을 매립해서 논을 만들려고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게 논으로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저기다 공장도 짓고 뭐 다 할 거다고, 오로지 막 개발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환경단체들과 소송도 벌어지고요. 또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개발해야 된다, 혹은 지금 있는 갯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면서 사회 갈등도 커졌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20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완성된 게 뭐 있죠?
33.7km짜리 이 긴 세계 최장의 방조제 하나,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를 차로 횡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쫙 달리는 거 하나,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돼요? 내후년까지 20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중간에 2001년도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고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셨죠. 그때 당시는 이제 방조제 쌓아갈 때였는데 이거를 중단 한 해 만에 이런 소송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때 하셨던 얘기가 이거를 지금 중단한 상태에서 보강공사만 거치면 여기에 풍력발전기든 뭐든 꽂아가지고 정말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대안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었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로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대안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개발하는 걸로 갔었습니다. 갔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언제였죠? 3년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새만금을 방문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단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또 어떤 얘기했어요? 우리가 10몇 년을 기다렸던 이유가 태양광 발전 단지 하려고 기다린 줄 아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얘기도 나옵니다. 지역의 정치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이런 논란 속에 아직까지 계속 있고요.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제가 그 국정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이기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충남 서천에서 장안 간척 사업이 계획이 됐었거든요. 서천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단식 농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냐면 비슷한 시기에 계획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은 잘 진행되는데 왜 우리 서천 앞바다 장안 간척 사업은 왜 안 되냐? 이것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죠. 이미 한번 경험이 있었고 실패한 경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면서 지금 화면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거. 즉 똑같았어요.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걸로 개발을 해서 하자라는 거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영구까지 날아가서 정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살펴봤죠. 살펴보고 여러 부처에서 서천 군민들과 충남 도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하고 물론 이런 설득의 과정은 그 전에 새만금 간척 사업에서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새만금 간척 사업 할 때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이었고요. 근데 이 서천 같은 경우는 서천 군수님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를 잘 아세요. 그래서 당시에 나솔 군수님이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은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모델을 받아들이겠다. 서천 군민들도 받아들이겠다. 충남도에서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국립서천생태원이에요. 국립생태원. 서천에 있죠.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양평 군민들 여기 남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가서 즐길 수 있어요. 요 화면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작아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는 온대, 열대, 냉대, 극지방 이런 것이 다 있고요. 연구 기능과 그 다음에 전시 기능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를 보시고 나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은 아래 거가 나와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안 간척 사업을 하지 않고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대신 이러한 생태교육장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산업단지는 이 내륙에 생태산업단지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죠. 자, 지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천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새만금에 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그런 곳이 됐죠. 자, 그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시화 간척 사업하고 순천 간척 사업. 이거 사실 뭐 비슷한 시기에 계획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화 간척 사업 기억하시죠? 80년대 공사 한참 진행하고, 왜냐하면 우리 중동 뭐 건설 붐이 막 일었을 때, 그때 하고 나서 거품이 살짝 가라앉으니까 그 많은 건설 장비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이 시화호를 인공 담수호를 만드는 간척 사업을 펼쳤던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간척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그리고 담수호를 만든다고 해서 물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런 반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그린 뉴딜 말고요. 옛날판으로 말하는 뉴딜 사업을 한 거죠. 그야말로 땅 파는 이런 사업을 해서 5천억을 투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계속 썩습니다. 썩어서 아무리 이걸 정화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이때 어르신들은 우리 양평 군민 중에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화호 관련된 사진이 한 장이 나옵니다. 어떤 사진이요? 시화호 담수호는 까맣게 썩어 있고 바깥에 있는 바다는 파랗게 되어 있는 인공위성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방법이 없죠. 이거를 트는 것밖에 없습니다. 텄을 경우는 다시 해양이 이 썩은 물 때문에 상처받고 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환경운동 단체들이 방류할 때 현장에 가서 방류 못하게 보트를 띄우고 시위도 하고 또 경찰은 끌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방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류를 했죠.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갔습니다. 여기를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예요. 결국은 바닷물을 유통하는 걸로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유통을 하는데 방조제 쌓은 거를 또 허무는 거 돈 들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를 터서 조력발전소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왔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거 보실까요? 이거는 순천 간척 사업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계획은 있었는데 우리 순천만 그럼 뭘 먼저 생각하세요? 순천만 그러면은 순천만 갈대, 그죠? 그 다음에 순천만 갯벌,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가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두루미가 오잖아요. 두루미가 오고 하니까 순천만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환경단체들이 거기에 두루미 먹이를 줍니다. 먹이 주니까 이 두루미 때문에 그 농업 활동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민들과 농민들이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갈대밭에. 이런 일도 있었죠. 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두루미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커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바로 서면은 저만큼, 저보다 약간 작지만 큽니다. 얘가요. 그래서 이 덩치 큰 두루미가 가다가 순천만 그 전봇대 전기줄에 걸려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몇 마리가 치료하다가 죽게 되죠. 그랬는데 순천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전봇대를 뽑아요. 전봇대를 뽑습니다. 하나, 둘, 세 개요. 순천만에 있는 전봇대 288개 전체를 다 뽑습니다. 자, 보통 이 상황쯤 되면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야? 두루미가 먼저야? 사람이 먼저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 양평으로 한번 볼게요. 양평에 우리가 온갖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상수원 규제부터 개발 제한부터 해서 온갖 거 다 있고, 야, 이게 이런 규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 들죠. 사람이 먼저야? 아니면 뭐가 먼저야?
자, 순천이 그런 갈림길에서 이 선택을 했던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전봇대를 다 뽑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뭘 해요? 우리 바닷가라든가 우리 예쁜 하천, 강변, 호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카페, 또 온갖 맛집, 그 다음에 숙박업소, 막 그냥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순천도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순천시는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뺍니다. 바닷가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천만을 한번 가시면 순천만 가기 전에 식당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가면은 식당과 카페,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전혀 없고 오로지 순천만만 자연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죠. 제가 3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시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2,000마리가 왔었다. 그때 아마 1월 달이었거든요. 2,000마리의 두루미가 왔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해 순천만을 다녀간 우리나라 국민들과 외국인들 관광객 몇만 명이요? 1,000만 명을 돌파했죠. 누가 저기 남도 끝에 있는 인구 27만 정도 되는 이 순천을 방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1,000만 명이나 거기 다녀왔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순천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가 이것도 이제 10년 전이에요. 10여 년 전. 10년 전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멀리 있는 순천에 1,000만 명이나 다녀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였어요. 자, 지금 4개를 쭉 보여드렸거든요. 우선 이 순천만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진짠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냐 두루미냐 중에 두루미를 선택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는 거였죠. 한번 영상 뉴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순천시가 순천만 일대에 전봇대 뽑기에 나섰습니다. 화물차나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루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벌과 갈대가 어우러진 순천만은 철새 낙원입니다. 220여 종류 10만 마리가 날아듭니다. 철새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이 바로 천상의 새로 불리는 흑두루미입니다. 흑두루미가 개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을에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먹이 주기를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하는 손님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갈대밭이 농경지에 늘어선 전깃줄 때문입니다. 두루미는 가는 전깃줄을 잘 못 보는 데다가 덩치가 커서 쉽게 피하지도 못합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질 때 쉽게 부러지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철선에 대한 어떤 걸 부딪혔을 때 골절이 이루어지고 그 골절이 4년 동안 보고된 두루미 사고 15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전깃줄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주변의 전봇대 280여 개를 모두 뽑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전기가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18억 원을 들여서 원동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루미들도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인간과 더 가까이 할 것이고 우리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전신주가 사라지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자연과 공존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네, 뉴스 보셨죠? 네, 사실이죠?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불과 11년 전 얘기예요. 11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4개를 한번 봤는데요. 어때요? 순천시는 처음부터 이 두루미를 선택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미와 자연, 즉 환경을 선택했더니 뭐가 저절로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역 경제,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역이 활력이 생겨요. 복작복작. 아, 환경을 살렸더니 사람과 그 다음에 경제,
이거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요. 뭐 시화호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환경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땅 파서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 5천억 투자한 거 결국은 다 도로마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 왔던 것이고요. 그 앞에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어떻게 할지 갈등이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컨셉을 받아들이고 했던 서천시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역동적으로 그 지방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네 가지 중에서 우리 양평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였고요. 자, 그럼 다른 곳에 두 군데를 한번 더 가볼까요? 저희가 당진하고 삼척을 가볼게요. 우리 미세먼지가 많이 걱정되잖아요. 미세먼지 단일 배출원으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제일 큰 게 어디에 있냐면요. 당진에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당진에 화력발전소 2개를 더 짓는 걸로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당진 시장님이 서울에 와서 단식을 합니다. 이때가 2016년도 8월 달에 서울에 단식을 하세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숨 막혀 못 살겠는데 2개를 또 짓는 게 가능한 거냐?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였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까지 그거 아세요? 같은 화력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요. 수도권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기준하고요. 당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달라요. 당진 화력발전소는 느슨하고요. 영흥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기준은 엄격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그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또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 사실은 전국의 모든 발전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당진시장님이 서울에서 단식을 하게 되고 정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시고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바꿨냐면요. 당진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화력발전소 2개를 하나는 이건 SK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 발전소로 바꿨어요. 지금 가동 중입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랬고요. 하나는 석탄 대신 가스 발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원래 계획된 부지에 이렇게 태양광 화력 발전소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비슷하게 계획이 됐었는데 삼척 화력 한번 가보실게요.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저 모습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 많은 변수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끝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이 화력 발전소로 하겠다. 중간에 뭐 다른 걸로 바꾸지 않겠다. 우리는 오로지 가겠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 지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기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그 투자 회사들이 하나둘 시민들의 압력 혹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선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요? 탈석탄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양평군도 양평군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모아두는 금고가 은행이 있잖아요. 이 은행을 금고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은행을 쓰느냐 다 다르죠. 보통 이제 군 단위는 농협을 많이 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을 쓰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은행들이 속속 뭘 발표하냐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이러한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탈석탄 금고 선언인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많은 지자체들하고 교육청들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탈석탄 금고를 운영하겠다. 즉 이런 서울시나 혹은 경기도청의 예산 혹은 양평군의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은행이 이거를 계속 하려면은 우리는 석탄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선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한화 자산운용, KB 자산운용 이런 데서 다 탈석탄 금고를 했죠. 아니,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삼척 화력발전소 짓는 이거 회사채 인수를 하지 않기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여기가 어떤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삼척 화력발전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있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해질 겁니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나죠. 당진시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최우선 시정 과제로 삼고 해 나가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로 나오는지 살짝 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 양평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되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던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속 가능한 방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경우는 정말 큰 문제가 없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죠. 결국은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가볍게 요즘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계 위험 보고서,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1월 달에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 국가와 산업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발생 가능성하고 발생했을 때의 영향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발생 가능성 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나눴는데 첫 번째가 극단적 기후현상 발생, 두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 활동이 초래한 환경 피해, 네 번째가 전염병, 다섯 번째가 생물 다양성 감소. 자, 1위부터 5위까지가요. 전염병 빼고 코로나19처럼 전염 빼고 나머지가 다 환경 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리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한번 발생했을 경우에 영향이 가장 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요? 전염병, 물론 제일 크죠.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자, 제일 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결국은 보면 세계 경제 포럼, 기업인들조차도 앞으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였던 거예요. 이 환경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방향에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영화 컨테이전의 포스터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보신 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한번 느끼실 거예요. 보신 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영화하고 지금 현실하고 완전히 똑같죠? 심지어 원인까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 컨테이전 영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고요. 왜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가 돼요. 즉 이제는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똥을 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게 있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인간의 탐욕이 깊숙하게 산소 깊숙하게 살고 있던 야생 동물을 잡아서 먹던 아니면 다른 걸로 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퍼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수의학 저널에서 발표했듯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 가장 많았죠. 그 중에 70%가 야생 동물에서 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에이즈 바이러스,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이런 것들 다 야생 동물, 원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쥐, 돼지 이런 데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기후위기를 예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 6년 7개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파리 협정 들어보셨죠? 기후변화 협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협정 채택을 했고요. 2015년도에 크게 두 개를 채택합니다. 유엔에서.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거를 채택을 했어요.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해 겨울에 12월에 파리 협정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구 온도를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어떤 의미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기준으로 해서요, 최대 2도 이하로 묶어놔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학자들이 쭉 분석을 하면서 아이쿠, 2도는 택도 안 되겠다. 택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18년도에 서울이 아니죠.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다시 모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과 정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요. 뭘 채택해요? 1.5도씨 특별보고서. 산업혁명 이후에 2도도 아니고 1.5도로 묶어놔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몇 도 올라갔어요? 1.2도 올라갔어요. 벌써. 이거를 묶어 놓으려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실가스 한번 배출되면 이게 그 다음날 뿅 없어지나요? 아니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6년 안에는 1.5도를 지키려면 6년 안에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양평 군민들 중에서 어르신들,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저는 이제 살다가 가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세상의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 화면은요, 요새 우리 다들 맞고 계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백신 회사가 금액을 굉장히 작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상 가격을 받는다 하고 처음에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이 문제를 전 세계가 타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회사라면은 저는 이 회사는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이 뭘까요?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홈페이지예요.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 홈페이지인데 앞에 여기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돼 있죠? 있고 여기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회사는요. 작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됐죠. 그래서 치료약을 투여해서 나왔어요. 그 치료약이 뭐였어요? 네,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약인데요. 이거를 만든 회사가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인 길리어드사예요. 근데 길리어드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러한 코로나19의 비극 속에서 돈 버는 거는 이거 나쁜 짓이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 돈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로열티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틀림없이 이럴 거다라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자, 지금 화면이 길리어드사의 웹사이트예요. 다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딱 클릭하면 우리의 목적, 밑에 여기 지속 가능성 보이시죠? 제가 또 이걸 클릭 또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은 그다음 또 나와요. 여기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아니 무슨 제약회사가 지속 가능 발전,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할까요? 17개 중에 자기들은 지금 무려 9개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럼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LG화학, 이제 우리 한국 회사 한번 가볼게요. LG화학, 이게 첫 화면이에요. 웹사이트 첫 화면인데 여기 이제 1, 2, 3, 4 계속 뭐가 돌아가죠. 지속 가능 경영 보이시죠?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제가 영어도 강조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성 얘기하면은 영어로 뭘까?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하거든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삼성, 네, 삼성 뺄 수 없죠. 삼성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적 가치 창출 분명히 얘기하죠. 이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그다음에 경제적 목표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하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죠? 기업들이죠. 네,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트렌드를 읽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화면 볼까요? 네, 뭐 우리 광고로 많이 봤을 거예요. 네, 한화인데요. 한화도 여기 보시면 앞에 지속 가능 경영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모든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다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화가 원래는 약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화약. 이게 이제 한화이잖아요. 그러면 한국화약이었을 때부터 방산 업체였고 또 뭐 체류탄도 만들고 뭐 많은 무기도 만들고 그래요. 무기 중에 아주 우리가 또 강력한 무기. 원래 무기의 특징은 이 파괴력이 굉장히 커야 하잖아요. 큰 거가 있어요. 집속탄 혹은 분산탄 얘기하죠. 큰 포탄 안에 작은 폭탄이 또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터지면 엄청난 이 살상력과 파괴력을 지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에서는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가 돼요. 워낙 세니까. 그런데 한화가 이 분산탄 혹은 집속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작년 연말에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아니, 기업이 그런 중요한 사업을 왜 매각을 하지? 왜 그러냐면요. 유럽 사회에 진출하고 유럽 시장,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인도적 무기를 손을 떼야지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자, 네, 왜 이 기업이 효자 산업을 매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네, 기업들이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벌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새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 있죠? ESG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 social, 사회 이슈, 그 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 ESG를 충실하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호응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군요. 유럽은 연금기금 이런 거 엄청나게 발달해 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ESG라든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노력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을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바로 이게 지속 가능 경영. 그러면 지속 가능 경영은 도대체 무엇일까? ESG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복사용지에 복사용지. 우리 많이 보죠. 이 복사용지는 그 포장면에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 이면만, 요 한 면만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에 뭐라 쓰였어요? 지속 가능 발전. 크게 써놨죠. 여기 보면은 한번 우리 뭐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자투리 공간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또 생산 방식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농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뭐 친환경 공정 얘기해놓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부산물들은 전부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또 필요한 용수는 큰 규모의 저수지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아니 이걸 어디 보면 보통 이 우리 복사용지는요 절대 걸리지도 않고 매끈매끈하고 뭐 이런 얘기만 보통 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오로지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거 왜 그렇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지금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자, 지금 여기 화면 하나 있는데요. RE100, 자 들어보셨죠? RE100.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변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 8개 회사들이 RE100 선언을 했어요. RE100이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에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100%를 한다는 거, 달성한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여기 화면처럼 글로벌 회사들, 뭐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뭐 GM이라든가 온갖 모든 국제적인 글로벌 회사들은요. 이 RE100을 추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만 선언하면 다행인 건데 우리에게 납품하고 있는 모든 글로벌 회사들한테 이걸 보통 이제 글로벌 체인이라 그러죠. 가치사슬 혹은 이런 그 회사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해요? 우리 애플한테 납품을 하려면 우리 애플에게 반도체를 납품하려면 너희들 반도체 생산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을 해.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국 반도체 회사에 했던 거죠. 안 그러면 어디로 바꿔요? 저기 대만에 있는 어디로 바꿀지도 몰라. 이렇게 하니까 국내 회사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의 GM이 우리 GM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려면은 이 배터리 생산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쓰는 회사의 배터리를 우리는 수입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들짝 놀랬죠. 우리가 몇 년 전, 2년 전에 우리 한국 회사가 그것 때문에 납품을 못한 적도 있었죠. 자, 지금 이래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죠. 하이닉스와 SK 8개 회사가 RE100 선언을 지난 연말에 했죠.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거는 우리 다른 산업에도 전체적으로 확산될 거예요. 물론 이 RE100을 재생 가능 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뭐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다 충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들거든요. 또 워낙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도 힘들고요. 그러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한 한전 거를 사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증서 방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5가지 방식으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도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17개라는 거 다 이해하시죠? 1번 빈곤 근절부터 17번 파트너십까지요.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을 해왔어요. 우선 국민의 정부부터 볼까요? 국민의 정부 때는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발표를 했었죠. 제가 이때부터 정부에서 일을 했던 건데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동강댐 당시 2000년도에 정말 우리나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동강댐을 짓냐 안 짓냐 이런 갈등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죠. 동강댐은 백지화하겠다. 대신 앞으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참여정부 때는요,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나중에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때는 정부 차원보다도 사실 국회 차원에서 활동을 한 게 있었어요. 국회에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설치가 돼서 2년 동안 작동을 했었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기본법 이런 것들을 단일한 그런 체계로 한다던가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는 이런 배경까지 왔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3차 변경계획, 4차 계획, 그리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다음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이런 모든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돼 왔던 사업이기도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지금 하면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어떤 건지 볼 수 있는 거예요. 4개 전략에 걸쳐서 17개 목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사람, people, 그리고 이제 번영을 경제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프로스퍼러티. 그 다음에 환경, 플래닛, 지구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평화협력은 이제 피스,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래요. 그 국제사회가 72년도에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환경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죠. 사실 이거를 기념을 해서 국제 세계 환경의 날이 제정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92년도에 리우 정상회의가 있었고 2002년도 요하네스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는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전 세계도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속가능성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생존하는 혹은 지속되는 장기적인 이런 걸 참 많이 쓰죠.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는 수익성이 맞는 그래야 지속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혹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 뭐 친환경적인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안정적인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맞을까요? 라는 거죠. 자, 우리 요거를 세 개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성 얘기는 요 세 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제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 비즈니스의 생존 능력, 뭐 굳이 영어로 하면 뭐 비아빌리티 이런 정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생존 능력, 이거 지속가능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직, 우리의 부서, 우리의 기관,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국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나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사회적 가치나 어떤 사업의 지속적인 창출. 그죠? 그래서 이거를 continuity,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 아, 저러한 공공성 혹은 저러한 사회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계속 사업이 해 나가야 돼. 사업을 해 나가야 돼. 이런 것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이것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 해외 기업들이라든가 여기에서 영어 보셨어요? 지속 가능성을 다 sustainability 이렇게 한 거죠. 경제, 사회,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바로 이 sustainability, 즉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양평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소중하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거 한번 교과서 한번 볼까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손주나 조카들 있으면 1학기니까 책 좀 가지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사회책이요. 혹은 중학교 2학년 사회책 딱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는 게 원래는 3년 전에는 6학년이 배웠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학년 1학기에서 배웁니다. 과거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 주 5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편에 이거를 강력하게 그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걸 다 배우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시와호도 여기 나오고요. 이런 모습 쭉 보이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요. 이게 어떤 토론을 하냐면 요 아래 잘 보이시나요? 이 나라가 미래에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분임 토론 주제예요. 우리 양평군 지속가능 발전 대학 우리 수강생들의 분임 토론 주제가 아니고요. 자, 그렇게 있고요. 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 생각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교과서예요. 국토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던 민우는 다음과 같은 국토개발의 사례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있는 그대로 봐도 우리 양평에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조용한 양평에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습지가 있었다. 이 습지는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철새들도 쉬어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논과 산업단지 등을 만들려고 제방을 쌓고 흙으로 매립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환경은 급속도로 훼손되었고 여러 동식물이 살던 습지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정부, 양평군, 경기도가 나서서 이 지역을 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지역 개발이 중단될 것을 걱정한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충분히 우리도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이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토론하냐면요.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지속가능 발전을 좀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지속가능 발전이 뭔데? 이제는 익숙히 다 아시는 건데 한 번만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잡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쉬울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잡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요거는 유엔에서 정의했던 거예요. 정확히는 19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그 보고서에서 그때 제시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결국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잡기이구나. 경제만 생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구나 라는 거였죠. 우리는 그동안 이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겼어요? 사회 갈등,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봤더니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흩어진 지역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그러한 비용,
그래, 그 다음에 환경을 복원하는 비용 다 따져봤더니 결국은 이 경제 성장의 과실도 다 상쇄하더라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보자라는 거였는데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잡기 혹은 조화로운 발전 말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환경은 우리 사람이 모든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기반이죠, 공간이죠. 환경이 없으면 사람도 없잖아요.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런 다음에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나중에 판단해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아? 그럼 아까 간척 사업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경제만 먼저 생각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와우 간척 사업 결국 어떻게 됐죠? 자, 거꾸로요. 환경을 생각했던 순천만 간척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안 간척 사업. 자, 계획만 있었죠? 안 했죠? 환경을 고려했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 우리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보다는 하나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럼 지속가능 발전의 특징이 그럼 뭘까? 자, 특성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신중성, 안전성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은 서로 니 탓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포괄성 뭐가 있죠? 시간적인 범위예요.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를 사실은 염두에 둔다 그랬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중요합니다만 미래 세대. 왜냐하면 우리는 길어야 100년 있다 떠날 사람인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길어야 50년이죠. 인생 100년 설계해도. 근데 앞으로 올 수천 년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적인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라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미세먼지 얘기할 때 이거를 중국 탓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죠. 중국은 중국대로 해야 되고요. 당장 50% 이상은 우리 국내 발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유럽이 앞장서서 지속가능 발전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럽은 미쳤다고 자기들 경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왔을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인 이상, 사람인 이상 후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ODA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죠. 그런 부분들 우리도 우리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양평군 아니 우리 한강 왜 양평군이 다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사실 상류부터 다 내려오는 건데 또 하류도 다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어. 각종 규제 속에서도 우리 양평 군민들은 정말로 이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있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 한강 하류에 있는 사람 너희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류에 있는 사람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연계성을 우리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경제, 사회, 환경의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는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거 우리 간척 사업 얘기를 할 때 이게 경제 정책인 거야? 아니면 환경 정책인 거야? 무슨 계획이지? 어떤 사업인 거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경제 정책이면서도 사회 정책이면서도 환경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런 연계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있는 거고 포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형평성은 어떤 게 있죠? 세대 간의 형평성,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가 같이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세대 내 형평성, 우리 경기도로 보면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의 형평성, 우리 양평군도 다른 시군과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양평군 안에서도 서종면, 양서면 뭐 이렇게 다양한 이 읍면 단위가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또 살아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종간의 형평성이에요. 종간의 형평성.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종간의 형평성까지는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독일 헌법은 독일 기본법이라고 하거든요. 뭐 유럽에 있는 헌법 성격의 이러한 법률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제 언제였죠? 그 헌법 개정안 얘기를 할 때 공식화된 건 아닌데 비공식으로 자문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종간 형평성 그때 기본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종간 형평성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네, 개고기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네 번째로 신중성이에요. 이거는 뭐 일단 비가역성, 우리가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의 영향이라든가 신기술의 부작용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정부 정책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했었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사회적 참사 중에 최대의 참사는 가습기 살균제예요. 확인된 사망자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 부분 할 때 신중하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해야 된다. 이거하고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늘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그 생태 보건 업무를 할 때 화학물질 얘기 있었는데 당시의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성을 갖고 했었더라면 이런 사회적 참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방향을 확고하게 했었으면은 어쩌면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과 후회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부분이에요. 이건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가 참여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까지 챙겨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챙기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5가지의 특성,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거여서 우리 양평의 지구가능 발전 대학에서 이런 거는 한번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달라졌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기업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고, 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왔는지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 양평군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양평군에는 뭘 요구를 하면 좋을지, 우리 양평 군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양평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양평에 있는 기업들 혹은 소상공인들은 어떠하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느끼고 또 가장 중요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우리 양평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